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자, 오늘 어도비와 함께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라는 키워드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디자이너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노멀 시대의 디자인의 어떤 생존법 그리고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런 얘기를 좀 편안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학교에서는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 실무와 학업을 같이 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 이제 디자인 읽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디자이너를 좀 더 쉽게 읽어드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이번 뉴 노멀 시대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그 디자인을 읽는 방법과 그리고 변화된 디자인의 관점들을 한번 기업에 있는 디자이너들 또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의 방식, 삶의 방식 좀 바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뉴 노멀이란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표준이라는 그런 뜻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용어가 2000년 초반에 2008년도쯤에 경제 변화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3%대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세계 평균이 성장이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위기나 변화 때문에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변화에 앞서서 우리의 어떤 삶과 일의 방식이 바뀐 게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뭐 생각해 보면 나랑 어떤 동떨어진 일이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이 뉴노멀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거는 비대면 시대, 즉 언컨택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키워드로 함께 이 뉴노멀 시대의 디자인의 변화는 어떤 게 있고 우리한테 어떤 이슈를 던지는지 조금 디자이너 시각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뭐 커피숍에서 얘기하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지만 이게 과연 디자이너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마존인데 사실 이 비대면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디자인은 뭔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랩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비대면의 시간이 더 많아졌고 거의 이제 옵셔널하게 대면의 선택이 없어지고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PT를 하게 되면 뭔가 설명을 할 때 어떤 몸짓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조금 더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그런 PPT를 금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그런 금지가 어떤 이슈를 던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마존에서는 이제 A4 용지에 두세 장의 어떤 서신으로 글로 써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명하게 일을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변화가 심하냐면 만나서 우리가 하게 되면 뭔가 이런 제스처와 몸짓을 통해 좀 내용이 빈약한 걸 덮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쵸? 지금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순수한 문서로만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프로젝트의 이해와 관심이 없으면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비대면 시대에는 어떤 말솜씨나 제스처 등의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점점 떨어지고 훨씬 더 글쓰기와 이야기가 중요해지게 디자인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동그라미 하나를 가지고 로고를 만들었을 때 보통 디자이너들은 뭐 예를 들어 당신 회사의 어떤 글로벌을 의미한다 또는 뭐 부드럽다 회사의 어떤 그런 소프트함을 표현했다 전부 다 이런 어떤 미사 여구를 통해서 뭔가 포장하거나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형용사를 다 빼버리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즉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기업의 디자인 또는 아카데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대면이 이전에는 대면을 했을 때는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이제 비대면에서는 디자인의 용어를 훨씬 더 이야기와 글쓰기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몸짓과 제스처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그 영국 50파운드 지폐를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걸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화폐가 저 형식에 다 갇혀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 나라의 어떤 위인이 있고 왼쪽에는 그 숫자로 그 돈의 그 가치를 매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영국의 어떤 격이나 그 나라의 어떤 그 뭐 멋스러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에서 제한되는 거죠. 저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빈틈이 없습니다. 보통 디자인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 디자이너가 조금 더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정도에서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와 그다음 스토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러한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례로 최근에 이게 스위스 제가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좀 놀랐던 건데 스위스 화폐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리뉴얼된 화폐인데요. 되게 재밌게도 이거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지폐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중요한 거는 위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보통 화폐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인물이나 격을 의미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스위스 뱅크노트에는 그런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사실 이거는 2000년도 초반도에 스위스 은행에서 스위스에 있는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공모전을 열었고 그 중에 매뉴얼이라는 디자이너가 채택된 그 작업이 이렇게 실제로 지폐로 바뀐 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폐가 재밌는 거는 이 50프랑 하나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여기 50프랑 안에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스위스에 있는 자연환경 중에 하나의 테마인 바람이라는 키 모티브로 그 바람의 손을 의미하는 손동작과 그 위에 어떤 홀씨, 날씨들이 이렇게 그런 그 민들레 씨앗들이 흩어지는 그림이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알프스 산맥 이름들이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패러글라이딩처럼 이런 스포츠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받아지는 바람에 대한 어떤 키워드와 스포츠 그다음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어떤 설명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폐를 설명할 때는 말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형적인 화폐를 디자인하게 되면 그냥 그 나라의 격을 표현했습니다. 또는 멋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형용사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미사 여구보다 이야기와 글쓰기가 더 전면적으로 등 디자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도 쉽고 말하기 쉬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뉴 노멀 시대에 디자인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 디자인 관점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나열해 보면 10프랑부터 1000프랑까지 쭉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10프랑과 빛을 의미하는 20프랑, 그 다음에 바람을 의미하는 50프랑, 물을 의미하는 100프랑, 물질을 의미하는 200프랑, 그리고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1000프랑이 모두 다 인간 삶에서 우리가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들을 테마로 이야기를 엮은 한 권의 스토리텔링이 저 지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저 6장을 쫙 펼치고 보면 스위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지 위인과 격이 담겨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업의 디자인은 뭔가 잡히지 않는 기업의 이상과 철학 그리고 그런 기업의 그런 자랑들이 남겨져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멋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기업의 디자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디자인이 훨씬 더 진화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은 동그란 저 밑에 있는 그런 글러블, 저런 지구본을 보게 되면 이 지구본도 10프랑에서 1000프랑 갈 때마다 지구본이 돌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시퀀스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는 이 화폐 하나에 스위스와 관계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커넥션을 스토리로 담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0프랑을 바탕으로 10프랑 또 보게 되면 시계를 의미하는 10프랑은 시계와 관련된 테마와 소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매뉴얼이라는 그 만든 디자인이고요. 그 팀인데요. 이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서브 디자이너, 그 다음에 마케터, 제일 중요한 분이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3-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에요. 이 팀이 스위스 화폐를 바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거의 10년 넘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혼자서 10년 넘게 한다는 건 굉장히 긴 프로젝트인데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스위스 연방 정부의 지원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디자이너를 순수하게 믿고 존경한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매뉴얼 작업실인데 보시면 지금 벽에 바람을 의미하는 저런 어떤 모티브와 그 다음에 그런 패턴들, 그 지구본들, 그 가운데는 이렇게 그 민들레시아를 쥐고 있는 저 손이 보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과 소재를 쓸 것인지를 치열하게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비성을 가지려면 이야기가 기술과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하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50프랑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갖다 댔을 때 돈의 어떤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이런 어떤 가상 그 공간 이용해서 그 키워드, 바람 이런 소재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증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아서 볼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0프랑, 20프랑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넣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그 키워드와 시간을 의미하는 10프랑의 테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런 스토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식의 기술적인 측면과 이야기들이 만나서 디자인을 보는 재미 또 디자인의 관점을 굉장히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뉴 노멀 시대에 디자인은 이야기와 기능에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멋지거나 글로벌하다거나 이런 형용사적인 어떤 미사여구 말고 내가 그 형태를 또는 그런 디자인을 했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능과 연결되는지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시대의 디자인은 훨씬 더 다른 분야와 더 접목해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기 지금 그 뉴블라나 즉흥 음악 축제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디자이너 네이치 플라하라는 사람이 만든 포스터예요. 갑자기 음악 포스터에 뜬금없이 저렇게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이상한 어떤 남성의 얼굴과 지금 저런 글자를 보게 되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한글날 포스터를 만들면 당연히 세종대왕을 그리듯이 음악 포스터를 만들 때는 음표나 악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소재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디자인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포스터나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역시 이야기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작업은 네이치라는 디자이너가 음악 축제 때 휴가철을 맞아 시작된 음악 축제에 맞춰서 휴가철에 내가 보내게 되는 그 음악 축제에 대한 어떤 관심과 꿈을 표현한 그런 포스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내가 늘 사용하는 의미 물건들, 예를 들어 뭐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 내가 휴가철을 맞이하기 전에 빨래를 하거나 몸이 아파서 생강차를 마시거나 또 수염이 길렀을 때 이렇게 면도를 하거나 일상적인 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휴가철을 준비하는 자기의 일기장을 그대로 디자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 축제에서 음악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악 축제 휴가 시즌을 맞아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일상을 보냈고 그럼 그런 소재들이 만약에 음악 축제처럼 즉흥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면도를 했던 그런 애프터 쉐이프가 얼굴에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는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는 그 비행기 창문이 있고요. 굉장히 초현실적인 작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세탁기에서 다리미질을 할 때 쓰던 다리미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비행기 창문에 내려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두 사물이 같이 병치되어 있는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화면에 이렇게 비행기에 이런 다리미가 잘 있지 않잖아요. 이런 관계성이 멀어진 사물들을 한 공간에 놓음으로 해서 초현실적인 기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휴가철을 떠나는 음악에 대한 상상들을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이러한 고무장갑이나 그다음에 놀았던 그 귤 껍질,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먹었던 생강차에서 이런 생강차를 갖고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굉장히 개인적인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런 뻔한 소재로만 무엇을 표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 축제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그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담을 기회가 없었어요. 보통 기업의 디자인도 기업의 어떤 이상과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개인의 이야기를 넣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되게 많은 어떤 이야기와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의 취향이 더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와 관점들도 충분히 우리가 디자인의 소재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이야기와 상징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다음 2부에서는요, 비대면 이외에 우리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방식과 비슷하게 디자인의 관점을, 변화된 관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